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과 학습지 18쪽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3일이고요. 학교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에서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다가 오늘은 학교에서 시간을 내어서 녹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환경에 참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새 정말중하게 적응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환경에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반복되는 하루 일과 속에서 좀 지치기도 할 텐데요. 자기 나름의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우는 드럼을 치거나 영화를 보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는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복습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웠었는데요.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질량 보존의 법칙.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 그리고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뭐가 변하죠? 배열만 변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세 가지 경우로 봤었는데요. 첫 번째가 앙금이 생기는 경우에도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배웠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한꺼번에 보면 좋은데 연소에 있어서 질량이 보존되는 건데 기체가 생기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가 되었었죠. 기체가 생기면 도망치면 줄어들기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닫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닫힌 반응에서는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연소를 하는데 기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 즉 금속의 연소에서의 질량 변화를 보았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금속에 달라붙기 때문에 질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산소를 고려하면, 즉 공기 중에 산소를 고려하면 빼준다면 질량은 보존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에서의 두 번째 규칙. 자, 저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죠?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법칙이었고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충 학습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BS 중3 과학 4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26분 정도에 선생님께서 설명해 준 내용인데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첨부하였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언제나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원자의 개수비는 수소 대 산소는 2대 1이 되겠죠. 수소 2개 대 산소 1개이니까요. 자, 근데 위쪽에 보시면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1,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16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소는 질량이 1인데 항상 2개죠. 산소는 상대적인 질량이 16인데 1개이니까 질량의 비는 2대 16, 즉 1대 8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비는 언제나 수소, 산소 2대 1입니다. 그러니 성분, 질량 B는
2대 16, 1대 8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분의 비가 언제나 어떻다고요? 일정하다라는 것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고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에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량이 일정한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방금 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예로 볼게요. 물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뭐죠? 수소, 산소인데 개수비가 언제나 어떻죠? 개수비가 언제나 수소 2개, 산소 1개의 개수비로 결합하죠. 수소의 질량이 1이고 산소의 질량이 16이니 2, 1은 2, 1, 16, 16, 즉 1대 8의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로 2번으로 가시면 혼합물과 화합물의 구분,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지만 화합물에서는 성립한다. 자, 그러면 혼합물과 화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3번 화합물이 생성될 때 반응물이 모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비에 따라 생성물의 양이 제한된다. 가로 3번의 내용은 밑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가로 2번에서 이야기했던 혼합물과 화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빈 공간에다 적어볼게요.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섞여 있는 겁니다. 물리 변화에 의해서 단순하게 섞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믹서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혼합물이라는 것이 영어로 mixture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좋아하는 사과와 바나나를 믹서기에 넣고 갈면 바나나와 사과의 모습은 달라지지만 사과와 바나나의 성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화합물은 뭐냐면요. 화합물은 화학 변화에 의해서 성질이 변한 것을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가로 2번의 내용은 뭐냐? 혼합물의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설탕과 물이 만나서 설탕물이 되었습니다. 설탕 어떻죠? 달죠? 설탕물 어떻습니까? 답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혼합물인데 나는 단 게 좋다면 설탕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이고요. 나는 단 게 싫으면 설탕을 조금 넣을 수가 있겠죠. 설탕물의 성분, 설탕과 물의 비율은 일정하지가 않죠. 단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설탕을 많이 넣을 수 있고 단 걸 싫어한다면 적게 넣겠죠. 하지만 화합물, 수소 2개, 산소 1개, 물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언제나 어떻다고요? 성분, 질량, 비, 1대 8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가로 3번에서 봤었던 모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철과 황이 결합하여 뭐가 된답니까? 황화철을 만드는 그림이다.
질량 B는 7대 4로 일정하다. 7대 4로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철이 7g이고 황이 8g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떻다고요? 질량 B는 7대 4. 그러면 철 7g은 모두 반응하는데 황은 8g 중에 몇 g만 반응할까요? 4g만 반응하겠죠. 자, 그렇다면 황화철은 모두 몇 g이 생기죠? 7 더하기 4, 질량 보존 11g이 생기겠죠. 남는 반응 물질은 뭐다? 8g 중에 4g만 반응하였기 때문에 황 4g이 남게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자, 위에서 이야기했던 가로 3번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모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 B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아래쪽으로 가서 예를 볼게요. 철이 21g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이 12g 있습니다. 질량 B 어떻다고요? 7대 4. 언제나 일정하다. 자, 곱하기 3. 곱하기 3. 딱 맞는 비율이네요. 그러면 21g과 12g이 모두 반응하겠네요. 그러면 생기는 황화철은 질량 보존 33g이 되겠고요. 남는 반응 물질은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 많이 나오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2쪽에 있는 탐구활동의 내용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 2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는 실험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아래쪽과 같은 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표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아래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한번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 2가 생겼답니다. 자,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 두 번째 실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구리는 몇 g이죠? 4g. 두 번째는 산소가 아니라 뭐죠? 산화구리의 질량이죠? 산화구리 몇 g? 5g. 자, 그러면 세 번째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1g이 되겠죠. 왜냐고요?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은 보존이 되니까. 자, 그러면 구리와 형광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구리와 산소가 반응을 할 때는 언제나 4대 1로 반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 B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른 실험도 맞는지 한번 볼게요. 2.4하고 0.6 4를 곱하면 4, 6이 24 2.4가 되죠. 자, 여기도요. 1.4에다가 4를 곱하면 4, 4, 16, 4, 1은 4, 5.6이 되겠죠. 여기도 1.8에다가 4를 곱하면 4, 8이 32, 4, 1은 4, 7, 7.2가 되겠네요. 자, 표를 그래프로 그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자, 이 그래프는 중요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Y축이 현재는 산소로 되어 있는데요. Y축을 산소가 아니라 산화구리 2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X축은 구리고 Y축은 산소입니다. 그러면 구리가 4g일 때 산소는 1g이 반응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나 질량비는 4대 1이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로 4번에 있는 아요딘과 납,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납 수용액
질산납을 물에 녹였답니다. 그리고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아이오딘과 칼륨을 물에 녹이면 아이오딘과 칼륨에서 아이오딘과 이온하고요. 그 다음에 질산납 수용액에서 납 이온이 있는데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PbI2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아이오딘과 납이죠. 얘는 앙금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고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오딘과 납, 앙금의 생성을 통해 질산납과 아이오딘과 칼륨이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하는지 1대 1의 비율로 결합하는 것을 알아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시험관에 들어있는, A 시험관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 질산납 수용액이 되겠습니다. 질산납을 물에 녹인 것인데 납 이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납 이온이 있는 시험관에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넣어주는 겁니다. 즉 아이오딘화 이온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 이온이 만나 앙금이 생깁니다. 자, 다시 C 시험관에 또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요. 앙금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됩니다. 다시 D 시험관에다가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더 넣어주게 된다면 앙금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더 넣어주어도 앙금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납 이온이 없기 때문이죠. D 시험관에서 이미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이 시험관에서는 아이오딘화 칼륨을 더 넣어주어도, 즉 아이오딘화 이온을 더 넣어주어도 앙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이오딘화 이온이 되는 겁니다. 납 이온이 없으니 넣어준 아이오딘화 이온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렵습니다. A, B, C 시험관에는 납 성분이 남아있다. 자, 이거 지우개를 한번 지우고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 빨간색이 납 이온이 되는 겁니다. 납 이온이 있는데 처음에는 3개가 있었어요. 근데 B 시험관에서는 2개밖에 남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는 아이오딘화 이온과 만나서 앙금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C 시험관에서는 납 이온이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죠. 왜냐? 또 하나의 납이 아이오딘화 이온과 만나서 앙금을 또 하나 생겨서 앙금이 2개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하튼 A, B, C에서는 납 성분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납 이온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고요. D에서는 모두 반응했죠.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납 이온이나 아이오딘화 이온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E 시험관과 F 시험관에는 자, 요것도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게 아이오딘화 이온이 되는 겁니다. 납 이온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넣어주니 아이오딘화 이온을 넣어주니 어떻게 되죠?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E와 F 시험관에는 아이오딘화 이온이 남아있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산납 수용액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조금씩 가하면 앙금이 점점 증가하다가 모두 반응했다면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으니까 앙금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 게 오른쪽에 있는데요. 교과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사고력 키우기에 있는데요. X축은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입니다. 그리고 Y축은 앙금의 높이가 되는데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넣어주면 앙금이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 역시 일정한 비율로 앙금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학습지는 1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었는데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성분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질량 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는 쓰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수소와 산소인데 그 개수비가 2대 1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1이 됩니다. 그리고 2개가 있으니 2가 될 것이고요.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16이 되겠습니다. 1개가 있으니 곱하기 1을 하면 16이 되겠죠. 그러면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일정하니 질량비도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수소, 산소의 비는, 질량의 비는 몇 대 몇? 1대 8로서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분자의 질량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수소, 산소, 탄소, 질소, 산소, 마그네슘의 상대적인 질량비를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수소는 1이고요. 탄소는 12, 그 다음에 질소는 14, 산소는 16, 그리고 마그네슘은 26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질량비는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요.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 원자 번호를 통해서 아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성분 B가 일정하다, 질량 B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화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슘 1개와 산소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원자는 마그네슘과 산소인데 개수비는 1대1이라는 이야기죠. 마그네슘의 상대적인 질량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24라고 이야기해 줬죠. 자, 그리고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얼마죠? 16이 되겠습니다. 한 개씩 있으니까 질량은 24와 16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24대 16이 되겠네요.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다면 8로 나눠주면 되겠죠. 8, 3, 24, 8이 16. 그렇다면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3대 2로 일정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암모니아 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 3개와 질소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1이죠. 3개가 있으니까 질량은 3이 되겠고요. 질소는 상대적인 질량이 14입니다. 1개가 있으니 질량은 14가 되겠고요. 암모니아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질소의 질량비는 결국 3대 14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일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1은 써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1산화탄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2죠. 2산화탄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화탄소 보도록 할게요. 구성하고 있는 탄소 1개, 산소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의 질량은 상대적인 질량은 12가 되니까 1개 1을 곱하면 12가 되겠고요. 산소의 질량, 상대적인 질량은 16이 되겠네요. 1개이니까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화탄소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2대 16이 되겠네요.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다면 4로 나눠주면 되겠죠. 4, 3, 12, 4, 4, 16. 자, 그러면 일산화탄소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3대 4로 일정하다라는 얘기겠고요. 아래쪽에 이산화탄소로 가보면 동일한데요. 탄소는 12, 질량은 12가 되겠네요. 산소 16, 하지만 2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곱하면 3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2대 32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 줘야 되니까 4로 나눠준다면 4, 3, 12, 4, 8이 3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3대 8이 되겠죠.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탄소는 동일한데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해 볼게요. 탄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탄소는 동일하게 1개죠. 근데 일산화탄소에서는 산소가 1개인 반면에 이산화탄소에서는 산소가 2개로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비율도 2배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문제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좀 글씨가 작은데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와 산소와 결합하여 물이 되는 반응에서 수소,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되는 반응에서 수소기체 4g과 산소기체 35g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물의 질량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색깔을 다르게 해서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얼마이죠? 1대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라고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보존이 되니 반응 전에 1과 8의 비율이라면 반응 후에는 9의 비율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수소 4g, 산소 35g이라고 했습니다. 밑에다 적어 볼게요. 수소 4g, 산소 35g이 반응한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몇 배가 되겠죠? 곱하기 4, 4배가 되죠? 자, 그러면 산소도 곱하기 4, 32g이 반응하겠네요. 동그라미로 표시해 볼게요. 수소 4g에 반응하는 산소는 32g. 그러면 물도 곱하기 4를 해줘야 되겠죠? 4, 9, 36g이 생성이 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또는 수소 4g과 산소 32g이 반응해서 물이 생성이 되니 질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소 4g과 산소 32g을 더한 36g은 반응 후에도 일정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32는 36으로 답을 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요. 남는 기체가 어떤 건지 얼마나 남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가 35g이 있는데 32g만 반응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산소 기체가 남는데 아래다 적어 볼게요. 산소 기체가 남는데 얼마가 남을까요? 35에서 32를 빼면 3g이 남는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 납 수용액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넣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아이오딘과 납의 앙금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질산 납이 또는 아이오딘과 칼륨이라는 용액이 수용액이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핵심은 뭐다? 질산 납의 납 이온과 아이오딘과 칼륨의 아이오딘과 이온이 만나면 PbI2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는데 녹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앙금이 생기는 것이고 이 앙금의 색깔은 노란색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관에 질산 납 수용액이 있습니다. 질산 납 수용액이니 납 이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집어넣습니다. 즉 아이오딘과 이온을 넣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이오딘과 이온과 납 이온이 1대 1로 반응해서 앙금이 하나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집어넣으면 또 하나의 앙금이 생기니 앙금이 2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앙금이 3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D를 보시면 질산납과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1대 1이 되었을 때 모두 반응해서 앙금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더 아이오딘과 이온을 집어넣으면 질산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앙금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아이오딘과 이온이 남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시험관 B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시험관이 되겠죠. 반응하지 않는 질산납 수용액이 남아있다. 자, 요게 질산납 수용액이 되겠죠. 납 이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시험관 C에는 여기가 되겠죠.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더 넣으면 앙금이 생성된다. 납 이온이 아직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넣으면 앙금이 생기겠죠. 맞는 설명이 됩니다.
3번 시험관 D에서는 질산납 수용액과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 모두 반응하였다. 조금 전에 봤었죠? 위에 있는 것 질산납 6, 아이오딘화 칼륨 6, 1대1 모두 반응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지 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 D 이후에 앙금의 높이가 높아지지 않는 것은 반응할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죠? 납이온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질산납 수용액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 2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질산납 수용액을 더 넣으면 앙금이 생긴다. 자, 여기 있는 건 뭐죠? 아이오딘화 이온이 되겠죠? 여기에 질산납을 납이온을 집어넣으면 반응을 해서 앙금이 생기겠죠.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